빅테크 중에는 최고의 회사로 애플과 알파벳 두 개를 꼽습니다. 물론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더 돋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뭐 조금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것 같습니다. 예. 테크주는 워낙 글로벌하니까요. 종목별로 좀 여쭤보면 애플, 아마존,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애플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대장주죠. 그리고 금년에 이제 6월 이후로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가장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애플이구나. 그리고 뭐 2분기 실적도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거의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조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이라는 그런 대만의 회사가 메인랜드 본토에서 이제 하청을 조사하는데 그 중국의 록다운이 들어가면서 애플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걸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최대 맥스 10조 원까지 2분기 실적에 차질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거의 차질이 없었죠. 특히 아이폰 생산은 정상적으로 돼서. 그리고 지금 아이폰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수요가 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나 저 이제 뭐 촬영하고 그럴 때 우리 PD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핸드폰을 뭘 쓰냐, 전에 뭘 썼냐.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약간 그 좀 쿨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삼성을 쓰던 사람이 애플로, 아이폰으로 점점 더 많이 가서. 저도 어제 처음으로 애플 샵에 가서 아이폰 프로 13을 샀습니다. 구매하셨어요? 지금 이제 재고가 없다고 하셔서 그 색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주문하셔. 쓰는 건 이제 갤럭시인데 한 대 더 이제. 근데 그런 변화 중에 한 명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생태계가 대단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10몇 년 써왔고, 저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5개 쓰고, 저희 가족 4명이 18개, 9개 애플 쓰는 쓰더라고요. 분들은 다 애플 쓰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못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퍼로 놓고 보면 한 24, 5배쯤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말고 그러면 아마존은요? 아마존이 약간 그 돈키호테 같은 그 종목이었죠.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아마존과 메타 주식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죠. 메타는 뭐 거의 빅테크에서 이제 그 탈락하는, 시가총액이 뭐 지금 1조 달러 한참 못 미치니까. 근데 아마존은 이제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기업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실적 같은 거를 옛날에 그 창업자 제프 베조가 있을 때는 분기실적 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 회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현금 흐름을 제일 앞에 보여줘요.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은 우리 현금 흐름을 통해서 봐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죠.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엄청난 그 인프라 투자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사람들이 좀 덜 쓰고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금년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월가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결국 가장 꽃이 AWS,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그래서 거기는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37%인가 증가를 했고, 작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돼서. 그 큰 회사가 3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도 그 AW가 없었으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뭐 우리 전 세계 많은 기업, 국내 기업들이 AWS를 많이 쓰죠.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는 AWS만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뭐 1조 한 4, 5천억 달러 되니까 전자상거래 기업 가치는 별로 이렇게 지금 주가에 보면 녹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회사는 돈키호테 같이 변동성의 주가가 있지만 성장성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재미있죠. 정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근데 그렇죠. 제가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텐츠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컨텐츠 하는 회사 일했던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찍으면 그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IP는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IP를 갖고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을 관과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그때 이제 못 내고 막 그럴 때여서 주가가 뭐 한 170달러까지 빠지고 요즘 한 뭐 회복돼서 한 240달러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아마존 못지않게 변동성은 크지만 그 2억 명 넘는 고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뭐를 보냐,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HBO 맥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넷플릭스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변함이 없어서 그 다음에 구독 경제의 한 대표적인 모델이고 그래서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그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IP의 가치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면 지금 정도 가치 시가총액이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김작가 TV 채널의 주인님이신 이제 구글은요? 제일 지금 말씀 그 저한테 물어보신 회사 중에 최고의 인력을 가진 데가 구글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IT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대기업 중에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인력이 있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고 안정적인데 이 회사는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도 좀 덜 빠지고 이번에 반등할 때도 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그렇게 화끈하고 섹시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제가 많은 전문가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알파벳이 최고의 회사다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빅테크 중에는 최고의 회사로 애플과 알파벳 두 개를 꼽습니다. 물론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더 돋보일 수 있지만. 예.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좀 회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 탄 지 지금 이제 4년 넘어서 뭐 일찌감치 조금 그 소프트웨어 기반한 회사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 그 주총 때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인 스캔들도 많고 뭐 자식도 뭐 10명이 넘는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다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다 뼈가 있어요. 그리고 엉터리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을 하는 건 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시가총액이 1위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주가가 한 850달러이고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달러쯤 됐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에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가정을 했어요. 지금부터 10년 후 2032년인가요? 그러면 2032년에 애플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같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10%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미국 주가가 과거 한 1, 20년 아니면 50년을 봐도 배당 포함하면 10%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정도의 그 애플 서비스나 그 브랜드 이런 걸 고객의 충성도를 보면 연 10%씩 성장한다는 건 뭐 별로 그 공격적이라고 생각 안 되시죠? 그러면 애플이 2032년이 되면 시가총액이 7조 달러가 됩니다. 지금 아마 한 2조 5천억 달러쯤 될 거예요. 매년 10%씩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10년 후에 테슬라가 7조 달러 애플하고 같은 공동 1위 시가총액이 된다고 계산을 하면 테슬라 주가는 매년 22%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32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그 뭐 아마존 회사들 성장을 다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다 한 5조에서 6조 달러쯤 돼요. 지금보다 이제 다 커지죠. 근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는 그 중에는 테슬라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하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알고 위험 부담을 지고 나는
버티겠다. 이제 뭐 그래야죠. 주식이라는 게 이제 테크 자이언츠도 공격형과 수비가 좀 나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애플 같은 수비. 예, 가장 보수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이 애플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공격적으로 와일드하게 성장을 할 게 테슬라, 그 다음이 이제 아마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도 결국 그 기업의 DNA가 반영이 되는 거고, 성장의 궤적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라는 게 이제 유튜브나 책이 좋은 게 많은데, 이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알면 안 되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항상 해보지만 김 작가님,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 교수님께서는 테슬라 차도 타고 계시고 네. 투자에 또 전문가시니까 이 테슬라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플랫폼을 바뀌면서 스마트폰의 혁명이 이제 자동차에서 일어나면서 그렇죠. 자동차에서 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독 경제 서비스를 가면서 이런 것들이 교수님은 언젠가 무조건 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첫째 주인가 이제 그 저희 와이프랑 그 저녁에 밤에 산책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프리지디오라고 약간 유대인 동네 옛날에 있던 그런 동네 거기가 이제 조금 에어비앤비를 저는 묵는데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그 에어비앤비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집은 좋은데 약간 저렴하거든요. 근데 밤에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섰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어서 보니까 이제 그 구글이 웨이모 자율주행을 하고 테슬라는 뭐 테슬라 자율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GM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진짜 밤 11시쯤 됐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고 자율주행을 한 3, 4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치면 4, 50km를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사거리에서 조우를 했는데 저희를 보니까 차가 쓰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카메라 갖고 사진을 찍으려고 가면 그때마다 이제 센서가 이제 반응을 해서 차가 쓰고 이제 그런 걸 보고선 제가 와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미 2분기, 금년 2분기부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유료 그 로봇 택시를 GM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약이 있고 밤이고 사람이 없을 때고 속도를 40마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55km 제한하고 아마 그거를 이제 제가 그 택시 타고 싶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미 상당히 그 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도 일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 상용화가 되려면 뭐 5년, 10년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MS는요? 안정되게 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되게 안정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MS 비즈니스가 회사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80%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조금 뭐 이제 달러 강세니까 모든 빅테크 기업은 해외 매출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원화 절하 때문에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받잖아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미국 기업들이 환경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강세여서 매출액이 한 3, 4%더 차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30% 성장을 해야 되는데 26%밖에 성장을 못한 거죠. 환차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한 회사고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빅테크에서 이제 들고 있을 만한 회사. 그래서 뭐 말씀하신 테슬라나 빅테크, 뭐 메타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뭐 조금씩 다 들고 가도 되고 약간 거기서 공격적인 데랑 좀 보수적인 데 섞어서 들고 가도 되고. 뭐 아마 가장 안 좋은 평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은요. 메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들도 이제 메타에서 근무를 하는데
신문에 국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좀 구조조정을 세게 해요. 그래서 성과가 안 좋은 바닥에 1-20%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인력을 최근 빅테크 회사들이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꺾이니까. 그래서 구글만 해도 지난 1년 사이에 33,000명을 뽑았거든요. 메타도 한 10,000몇천 명을 뽑았고, 근데 이런 그 이과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초봉이 15만 불, 20만 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기타 복리후생까지 치면 몇 억짜리 인원이 뭐 10,000명 이상씩 1년에 뽑았으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약간 이제 창업자들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보다 의결권이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그 알파벳, 그 다음에 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그럽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실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의 60% 이상을 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구글 같은데 알파벳은 계속 그 좋은 그 경영진들이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위로 와서 아주 좋은 그 경영진들이 이제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창업자들은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는 아직까지 저커버그가 남아 있고 그 새로운 그 P의 그 영입이 좀 더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저커버그를 견제를 해서 역할을 줄이든지 심지어 물러나가는 얘기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약간 물이 고여 있는 게 메타의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상당히 뭐 조금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가 이제 회사 사명도 바꾼 게 메타버스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메타버스랑 또 굉장히 관련된 게 사실 또 그래픽 엔비디아만 마지막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엔비디아 뭐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너무 그 밸류에이션이 한동안 높았고 지금 이제 뭐 2분기 실적 좀 워닝을 얼마 전에 줬었죠. 주가도 좀 빠지고. 근데 지금 정도 되면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로 내려와서 높은 성장성을 감안하면 괜찮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종목이 총 8가지 정도인데 이 회사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상향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이 회사들은 그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다. 워낙 글로벌 하니까요. 성장성은 둔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5개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지난 10년치를 보면 기업이익이나 주가가 연평균 15에서 한 20%씩 증가를 했었어요. 배당은 거의 안 주니까, 뭐 전혀 안 주거나 뭐 조금 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성장률이 10년을 놓고 보면 그거보다 좀 낮은 10에서 10%, 15%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 아마존이 좀 더 높게 성장을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10%의 수렴을 하겠지만, 하지만 미국 일반적인 전체 증시에 상장된 기업보다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이유는 산업이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최고의 인력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커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 2개를 꼽으려면 알파벳하고 저는 애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뭐 아마존, 테슬라를 해도 되지만 조금 점잖게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애플하고 알파벳이 좋은데, 그래도 미국 주식을 하시면 테슬라를 좀 넣는 게. 근데 이제 좀 그 심장이 강한 심장이 아니신 분들은 테슬라도 뭐 지금은 $900까지 회복됐지만 얼마 전까지도 $600까지도 빨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의 부침은 그 비즈니스 성격상,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개인 키맨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부침이 계속 있을 거예요. 시총 1위가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이죠. 애플인데 이게 아마도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도 미국이 세계에서 G2에서도 뭐 중국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미국이 계속 차지를 할 텐데, 세계 최고는. 그럼 거기서도 이제 애플은 계속 그 위치에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텐데, 만약에 정말 다른 기업이 시가총액 미국 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테슬라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왜 구글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높은 이유는 일단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미 크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검증이 됐어요. 많은 젊은 전문가들이 점점 인정을 하는 게,
테슬라를 처음에 인정을 안 해주다가 월가 전문가들도 이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 진짜 너무 많은 걸 읽었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 그 차체인 주물, 캐스팅을 하는데도 이제 제 친구 중에 2대째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기는 지금 그 어셈블리를 하거나 캐스팅을 해도 그 과정을 되게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뭐 일반 차가 170개 부품을 갖고 만드는 걸 4개로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원점에서 계속 혁신을 이루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는 진짜 대단하고 그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플과 테슬라, 구글, 알파벳. 네. 조금씩 한번 또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만약에 내 돈을 지키려면 좀 어떤 주식은 좀 팔아야 한다고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주식을 뭐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이 뭐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제 주가 네. 반등을 이용해서, 네. 왜냐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그 밈 주식이라는 뭐 약간 뭐 작전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50%, 100%씩 오른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기회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 중에 레버리지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레버리지를 2배, 3배 하거나 역 레버리지 하는 것도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번다는 것은 그 헤지펀드, 미국의 진짜 그 고수들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아니 국내도 그런데 보면 레버리지가 톱10 그 매수에 항상 2-3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 이미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가 또 거기다 레버리지를 내는 거는 그 망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QQQ도 그냥 안 사고 레버리지 된 거를. 근데 QQQ 자체도 나스닥의 100대 IT 기업 대부분이니까 그것이 되게 리스크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성장성도 높지만, 근데 거기다가 2-3배를 또 한다는 것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미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가 많은 상품을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펀디멘털이 떨어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중에는 가급적이면 테슬라나 리비안이 저는 좀 낫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나 뭐 다른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중국 종목들이 이번 주말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알고리즘하고 자기 빅데이터를 정부한테 갖다 바쳤다고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과연 이들 기업의 존재 의미가 뭔가,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은 매력은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사회 제도적인 환경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중국 투자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변수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해외 투자는 가급적이면 미국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내수주들이 쉽지는 계속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가 그렇게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 자연 감소가 이제 벌써 되기 시작해서 결국 주가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올해 내년의 이익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 그 미래 성장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 기업들은 그 고객 아니면 잠재 고객이 다 국내 인구 전 국민인데, 이제 이것이 감소를 한다면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수주들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얘기죠. 중국 GDP 성장률 1분기 4.8%, 2분기 0.4%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치인 5.5% 달성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얘기 나오던데, 중국 증시 아까 전에 이제 해외 투자는 미국이랑 유럽 정도 추천한다고 하셨으니까 중국 증시를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은 너무 변동성과 이런 위험소가 많으니까 굳이 그냥 보지 말자.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중에도 네. 제조업체들 중에 상당히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중국 그 기업들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중국 담당자들도 많고 중국에 투자하는 그 고객들도 많았잖아요. 그 기업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중국 기업은 회계가 항상 부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에 내가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계 장부가 좀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그 상장되었던 루이싱 커피라고 스타벅스의 대항마라고 중국 그 최고의 그 로컬 업체라는 게 결국은 매출액의 한 반 이상이 분식이라는 게 밝혀가 졌죠. 그래서 거기는 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우리나라도 거버넌스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주가가 좀 비싸도 계속 프리미엄을 받는 게 거버넌스가 좋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대부분 그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중국은 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 양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 신뢰할 수 나의 없는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뭐 확실한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니면 중국 투자는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5개 기업이 그 NYS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거기에는 뭐 중국 최고의 기름 회사, 석유 회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나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회계나 여러 면에 있어서 미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지만 이제 다 중국 본토로 오고 일부 홍콩에 상장되는 정도면 자기네 방식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회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한다면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